6월 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정부가 조금 전 부동산 투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LH 사태 이후 석 달간 34명을 구속하고 908억 원을 몰수 추징했다는 겁니다. 김부겸 총리는 탈법 행위가 그야말로 다양했다며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로서 매우 부끄럽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도 했는데요. 끝까지 수사해 투기 수익은 반드시 몰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발장, 문 대통령이 오늘 4대 그룹 총수들과 첫 오찬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어떤 대화가 나왔나요? 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대기업들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정말 큰 힘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 중에 공감하는 분들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지난번 발언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인 발언이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따 좀 얘기해 보고요. 신 반장은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죠. 네. 류 반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요. 오늘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 입장을 밝혔잖아요. 당내에서는 지금 반발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줬다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면 돌파를 선언한 셈인데요. 일부 친문 강성 지지층은 송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조국 전 장관이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분간은 당내 논란이 불가피하겠네요. 유 반장. 그죠? 유 반장이 잘 좀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회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박범계 법무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의 회동 그리고 조금 전 얘기했던 부동산 투기 수사 결과부터 짚어보고요. 송영길 대표의 기자간담회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화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관련 속보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회의 개편이 얼마 안 남았네요. 준비 잘하고 있죠?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후 4시 반으로 시간대를 옮겨서 회의 시간도 크게 늘어나죠. 박 반장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집에서 혼자 연습해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자, 오늘 발제 시작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를 받고 고충을 이해한다, 공감하는 국민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에서는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 박범계 법무장관과 첫 상견례를 갖고 검찰 인사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호가 새 선장을 맞이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죠. 본격적인 출항에 앞서서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나라 위해 헌신하신 애국 충정을 받들어 국민 중심의 검찰을 반드시 만들겠다 각오도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자매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무호의 선장 박범계 장관을 만났습니다. 사실 이 법무호는 김 총장이 1년 전까지 부선장으로 머물던 친정이기도 합니다. 자, 두 배가 함께 순항하려면 항로 조율을 잘 해야겠죠. 전적으로 총장님한테 달려있습니다. 취임하셨으니까 인사 오시는 것이니까 인사를 위한 의견 청취 자리든 말씀이 계시면 충분히 들어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두 선장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만났습니다. 상견례다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 촬영을 마치고 곧장 비공개로 전환이 됐죠. 양측의 참모진과 대변인도 모두 물린 채 30분 넘는 독대의 시간 가졌습니다. 사실 김호수 총장은 아직 검찰호의 선원들에게 신뢰받는 리더십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정권 인사 관련 수사팀이 인사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 박범계 표 조직 개편은 수사의 독립성을 손상시킬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선 지휘부에 해당하는 검찰 고위 관부들은 줄사표를 쓰고 배에서 내리겠다 선언하기까지 했는데요. LH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부패, 대형 경제 범죄에 대해 검찰 대응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총장이나 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 개시를 승인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 의구심을 야기하고 수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하게 손상할 수 있다. 네, 어제 사의를 표한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검찰개혁에 대해 남긴 쓴소리입니다. 배 원장은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국 일가 수사와 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지휘했었는데요.
또 오인서 수원고검장도 사직 인사글을 통해서 일반화의 오류는 없는지, 처방에 교각사로 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장관님이랑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우선 취임 인사 드렸고요. 검찰 구성원들이 걱정하는 소위 그 조직 개편안에 대한 어제 우리 고검장님들, 검사님들로부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어제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께서 이번 인사 관련해서 그 특정 수사했던 검사들 인사 불이익 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하게. 당연히 장관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배성범 원장님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선장은 빠르면 이번 주에 날 검찰 인사 논의를 위해서 내일 오후 4시에 이번엔 고검청사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12석으로 늘어난 검사장급 자리에 청문회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등 구체적인 안을 상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인사에서 이분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입니다. 지난주에 사의를 표했고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경찰이 이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도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폭행 피해자를 왜?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은 폭행 사건 이틀 뒤 해당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했는데 이때 1,000만 원을 주면서 블랙박스 영상 지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차관이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자로 거론되던 시점입니다. 이 택시기사는 합의금을 받고 영상을 지웠고요. 이에 따라서 이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 기사는 증거인멸 공범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이 돈을 주고 증거인멸 지시했다면 해외 토픽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가 있었던 날, 이 차관은 고열을 이유로 불참했었습니다. 야당은 폭행 사건 질문을 피하기 위한 꾀병이라고 질타했었고 공방이 오가기도 했었는데요. 이용구 법무차관께서 사실상 무단으로 출석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장관께서는 그날 이용구 차관이 병가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연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침 상황에서 설사를 동반한 고열이 있었고 방역 수칙상 국회를 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주인공은 바로 국내 4대 그룹의 총수들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그리고 삼성그룹에서는 미국 순방에 동행해 있었던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일 먼저 4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덕분에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면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제일 하이라이트는 우리 공동 기자회견 때 바이든 대통령 직접 지목을 해서 한번 일어서서 소개를 받았던 from Samsung, Hyundai, SK, and LG.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I think we'll do great work together. 그게 제일 하이라이트 같고요. 네, 그만큼 우리 한국 기업들의 기회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공장까지 방문해 주셔서 또 현지인들도 많이 격려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잘 찍어주세요. 이번에 방문해 주신 덕분에 미국하고 사업도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꾸준히 기업인들을 만나긴 했지만 4대 그룹 대표만 초청해서 오찬을 한 건 처음입니다. 성공적인 방미덕인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고요. 문 대통령은 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달라 당부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들도 뭔가 건의사항을 가지고 왔을 텐데 관전 포인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이야기였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경제 5단체의 건의, 즉 이 부회장 사면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전달했고요.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 국면에 놓인 상황에서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안다라고 부연했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표는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박범계 만남 기모수 검찰 조직 개편안 우려 전달, 내일 인사 논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문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에 고충 이해, 국민 공감 만합니다. 네, 신반장이 이제 뒤에 소개했지만 문 대통령이 오늘 4대 그룹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그 사면 관련한 얘기를 받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존의 발언보다는 확실히 조금 진일보된, 조금 한 발 더 나간 발언이면 틀림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함께한 삼성과 SK, LG, 현대차 등 4대 그룹 대표를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대한상회장을 맡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이 경제단체들의 건의를 고려해달라며 이 부회장의 사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선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다른 회장들도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앞으로 2, 3년이 중요하다라면서 이 부회장 사면론에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고충을 이해한다라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지금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답을 했다는 건데요.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 들어보시죠. 문 대통령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며 정부도 역할을 했지만 기업도 큰 역할을 했다고 기업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 지난달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판단하겠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이 부회장 사면에 좀 더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바 있습니다. 다만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언은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제 재계를 중심으로 오는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재계 입장은 그렇지만 또 이제 반대 의견도 또 만만치 않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여연대라든지 또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나 가석방 논의는 경제사법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또 반대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 아무튼 관련 속보 저희가 계속해서 챙겨보고요.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장관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상견례 치고는 좀 많은 얘기가 나온 걸로 일단 보이는데 내일 다시 만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이번에는 고검청사에서 만나고요. 검찰 인사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내일도 그럼 심판장이 좀 체크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정부가 조금 전에 이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 그러니까 몰수한 투기 수익이 900억 원이 넘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지난 3월이었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에 무려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 중간 수사 결과를 오늘 김부겸 총리가 직접 발표를 한 건데요. 국회의원, 전직 차관급 기관장, 기초지자체 의원장, 그리고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분야의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총 646건, 그리고 280여 명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고요. 이 중에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검찰도 별도의 직접 수사를 벌였는데 여기에서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추가로 구속했다고 하고요. 몰수, 추징 등의 보존 조치한 부동산 투기 수익 현재까지 총 90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국세청도 이 부동산 탈세 조사를 벌여서 탈루 세금 534억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을 통과해야 될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공직 부분의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감과 함께 민간 부분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겠습니다. 네, 김 총리는 이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면서 불법 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투기 관련 수사는 무기한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LH의 경우 직원과 친인척, 지인까지 모두 151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광명과 시흥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과 지인 등을 동원해서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구속했습니다. 또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곳을 특정해 지금 수사 중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그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646건, 2,80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신반장이 280여 명이라고 얘기했다는데. 그래요? 그래요? 네, 2,800여 명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총 건이 646건이고요. 네. 인원으로 치면 280여 명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네. 2,800여 명. 네. 그러니까 아까 280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편 준비에 너무 개편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장이 너무 오후 4시 스트레스를 반. 줘가지고 지금 신반장이. 아니 스트레스 당연히 줘야죠. 개편 저희가 7년 만에 또 대개편 아니겠습니까? 아주 기대가 큽니다. 자,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에 고충 이해, 국민 공감 만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결과 보고회 자리에서인데요. 관련 내용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전 로스쿨 살인마로 재판 중인 피고인입니다. 재판부에선 아직 유죄로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인 저에 대해 살인자라는 편견을 버리고 무죄로 추정, 제 신청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피고인이 곧 범죄자는 아니다를 몸소 보여주신 거죠. 네, 요즘 저의 최애 프로그램입니다. 드라마 로스쿨인데요. 김명민 배우가 연기한 극중 양종훈 교수는 로스쿨의 형법 교수입니다. 살인 혐의로 피고인이 됐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반해서 직접 제자 변호에 나선 겁니다. 피고인은 법적으로 자기 변호의 권리가 있죠.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편견에 지배당해서는 안 될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통해서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정치적, 도덕적으로는 어떨까요? 민주당 지도부가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은 송영길의 시간이죠. 사과의 시간이었습니다.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 겸 취임 한 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인데요. 송 대표는 이제부터 국민의 시간이라고 첫마디를 꺼냈는데 관심은 조국의 시간에 대한 답에 쏠린 겁니다. 송 대표는 특히 청년들의 상처에 초점에 맞춰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당이 사과할 일은 아니라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송 대표와 최고위원회에서 늘 얼굴을 맞대는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네, 이 부분은 민주당이 사과할 부분은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대권을 위해서,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자기 상급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이다.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네, 사실 오늘 간담회가 있기 전부터 송 대표가 사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부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까지 관심이 쏠렸었죠. 기자들의 질문을 하면 여기에 답하는 소극적인 형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모두 발언에서 선제적으로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정면 돌파를 택한 셈입니다. 그런데 송 대표의 사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적인 문제와 소위 정치적 도덕적인 문제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 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당시 입시 시스템에서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준 게 문제였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법원은 입시 문제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봤죠. 항소심 재판을 지켜봐야겠지만 입시 비리 혐의에서는 대부분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부분에서는요, 조 전 장관과 이렇게 공모를 했다고 봤죠.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로펌의 허위 인턴 증명서로 스펙을 쌓아주었다가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동양대 표창장 위조 문제는 소위 진보 인사들이 정권의 등을 돌리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오늘 언급에서는 빠졌습니다. 그걸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표창장 위조인 건 맞고요. 그리고 표창장이 위조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의사면허증 잊어버리면 다시 발급해달라 발급해 주는데 왜 주는 양은 재발급을 안 할까요? 표창장. 네, 조국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년 전에도 있었는데요. 조 전 장관이 직접 사과를 한 적도 있었죠.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관 지명 이후 또 장관직 사퇴 이후 나왔던 이 두 차례의 사과입니다. 이후에 검찰의 원짓터리식 수사 논란도 있었지만요. 1심 재판 결과도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송 대표의 사과의 내용에는 2년 전의 도돌이표 같은 모습입니다. 반쪽 사과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겠죠. 당 안팎에서 하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보니 최대 공약수 사과를 하게 된 걸까요? 당 내에서는 이번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투명하게 정리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국 사태에 얽혀있는 불공정, 검찰개혁, 언론개혁 문제를 각자 따로 정리하자는 제안입니다. 한 사람은 한 분은 풍비박산됐고 한 분은 이제 대선 후보가 돼 있는 거죠. 선과 악, 또 악마와 천사, 이런 흥분올부 이렇게 동화적인 구조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실체적인 사안은 그렇지 않을 텐데 이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네, 조 전 장관은 송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사과한 직후에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송 대표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면서 말이죠. 사과문 일부를 이렇게 직접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를 밟고 전진하십시오. 저는 공직을 떠난 사인으로 검찰의 칼질에 도륙된 집안의 가장으로 자기 방어와 상처 치유에 힘쓸 것입니다. 네, 조 전 장관은 본인을 잊어달라라고 했는데 그 뒤에도 실시간으로 책 출판사의 게시물을 공유를 하면서 10만 부 판매 돌파 소식을 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격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조 전 장관의 대학 동기 서울대 법대 8위학번들이 나섰는데요. 원희룡 제주지사는 아직도 반성을 모른다라면서 책 제목을 비틀어서 조국의 사죄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은 변명과 남 탓으로만 가득한 회고록이라고 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이 다시 조국 사퇴를 소환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조국 사퇴의 소환,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경심 전 교수라든지 조국 전 장관 이제 재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다급하겠죠. 근데 당청 지지율은 오를 수 있는 거를 좀 억제시키거나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실제로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예 조 전 장관을 대선 주자로 만들라라고 비꼬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글쎄
저희 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긴 좀 못합니다만 그 논의 과정들을 보면서 조국 전 장관을 차라리 여당 대선 후보를 만들도록 캠페인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네, 반면 침묵의 시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권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인데요. 조 전 장관을 응원한 다른 여권 주자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네, 당내 강성 지지층 친문의 지지 확보보다는 본선에서의 중도 확장성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조 전 장관 서울대 법대에서 형법을 담당하는 교수입니다. 회고록과 관련해서 직접 작성한 Q&A에서는요. 정무적, 도의적 책임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겠지만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다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죠. 피고인이 곧 범죄자는 아니다를 몸소 보여주신 거죠. 네, 하지만 대선을 9개월 남겨놓은 정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의 시선은 여권이건 야권이건 좀 다를 듯도 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송영길 조국 탓의 사과, 국민의힘 공격의 시간, 이재명 침묵의 시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민심 경청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국 사태 관련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아까 그 발언 내용을 들어봤고요. 그런데 그 이른바 친문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요. 송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는 거죠. 네, 소위 친문 친조국 성향의 당원들이 권리당원 게시판 등에서 송영길 대표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뭘 잘못했길래 송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느냐, 무엇이 정의고 진실인지도 모르고 줏대 없이 사과부터 했다, 이런 지적들이 올라온 건데요. 송 대표의 탈당 또는 사퇴, 심지어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반응이 좀 예상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 2, 3만 명만을 보고 대선을 치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제가 발제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친문으로 꼽히는 김용민 최고위원도 조국 사태는 민주당이 사과할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도부 안에서 이견이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최고위원들 간의 사전 회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뭐 한 축으로는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고 또 오늘 송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 또 비판했다는 거죠? 네, 그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는 또 다른 결의 비판인데요.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송 대표의 사과 역시 영혼이 없었다. 국민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송 대표는 조 장관의 의혹이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회고록 또한 반론 요지서쯤으로 이해한다고 하니 가슴 아프다. 정치적 희생양, 귀양 간제인, 그 운운하면서 자기 변명과 개변의 연장선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송 대표가 오늘로 취임 한 달을 맞았죠. 본인이 이제 가장 주력했던 이제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요. 종부세 세제 완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특유의 종부세 완화안이 부자 감세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1가구 2주택 이상은 6억 기준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와 종부세는 정책위원총회를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요. 세제 조정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앞서 송 대표는 종부세 2% 부과안이 본인이 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2% 안으로 하게 되면 평행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2% 이상 해당된 한테는 실제로 세금 부과가 더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정하려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문제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류 반장,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요.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추경안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제 꺼내고 있는 건데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어제 2차 추경이 마련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 겁니다. 여권에서는 적게는 20조 원, 많게는 30조 원까지 규모의 슈퍼 추경안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가 잦아드는 시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적이 있죠. 민주당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입장입니다. 대충 8월 말 9월 초 정도면 9월 말 정도면 전 국민이 1차 접종까지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제는 전 국민 재난위로금 등도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다. 네, 그러니까 이르면 여름 휴가, 늦어도 추석 전이라는 시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늦어도 추석 전. 네. 김성환 의원은 지역 화폐로 지원하자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9개월 앞두고 포퓰리즘에 빠졌다는 비판입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도 여당 후보가 돈 주겠다는 공약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앞으로 대선과 지선 앞두고 또 얼마나 현금 살포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나올까 걱정입니다. 현 정부의 돈 선거 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 마치 중독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동안 이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는데 다시 또 재연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아까 이제 류 반장도 소개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선별 지원이 아니고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송영길 조국 사태 사과, 국민의힘 공격의 시간, 이재명 침묵의 시간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맹 모드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인 정치활동 채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폭넓은 접촉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대선 캠프를 꾸리기 위한 실무 준비에도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한동안 대선 수업에 열중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모양입니다. 국민의힘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정치 활동을 위한 워밍업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강릉에서 권성동 의원을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야, 나도 만났다 이야기가 속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충청 대망론을 설파해온 정진석 의원, 그리고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란 국회 연설로 화제를 모은 윤희숙 의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시간 순으로 따지면 3명의 의원 가운데 윤 의원을 가장 먼저 찾았다고 하는데요. 윤 전 총장은 지인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이다, 윤 의원을 호평했다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윤 의원에게 함께 정치를 하자 직접 제안까지 했다는 후문입니다. 윤 전 총장과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람도 여럿입니다. 이제 몸을 던지겠다, 제3지대 신당엔 관심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윤 전 총장의 행보를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고 접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별의 순간을 이야기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아무래도 이 예언은 빗나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정당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 프랑스 마크롱이 성공한 예가 뭐냐? 국민이 양당에 짜증을 낸 거다. 마크롱의 등장으로 두 집의 정당이 망가졌다. 윤 전 총장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에선 전당대회가 끝나면 윤 전 총장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희망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합류 여부, 아직은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 조금 밖에 있어야지 그래도 중도층이라든지 호남표라든지 이걸 조금 더 잡아놓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사실 정답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도 그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라든지 의원들한테 불안감을 주지 않게, 내가 언젠간 같이 할 사람이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라. 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지지율일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약간 소강 상태나 조금 하락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더 하락한다면 빨리 들어가겠죠. 뭔가 변화의 모멘텀을 찾으려고 할 거고요. 당장 국민의힘에 입당할진 모르겠지만 윤 전 총장의 대선 시대가 빠르게 돌기 시작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대선 캠프를 만들기 위한 조직 구성에 착수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미 대선 캠프 자리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도 후보군이지만 종로와 광화문을 우선순위에 올려놨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청년 때문입니다. 사무실 자체도 청년층과 접촉을 늘리는 방식을 선호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청년과 소통하겠다는 의미를 공간에부터 담아보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2030 세대를 겨냥한 윤 전 총장의 행보, 블록체인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난 데 이어서 어젯밤엔
젊음의 거리 연희동을 찾았는데요. 골목길 경제학자로 불리죠. 모종인 연세대 교수와 청년 시사평론가 장해찬 씨가 동행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은 윤석열 전 총장은 골목 상권 개발에도 당연히 독특한 문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화를 골목 상권에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 골목 상권의 주인공은 바로 청년이어야 한다. 그것이 뜨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소상공인도 행복해지고 또 이 지방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모 교수는 많은 정치인을 만나봤지만 골목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윤 전 총장이 유일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가자 민주당에서도 검증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 이분이 뭐 검증이 필요하지만은 하여튼 수신제가부터 하시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인의 비리 의혹, 장모의 사기 의혹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게 대선 후보 자격이 문제될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제가 그걸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길 대표가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윤석열 파일, 제대로 된 한방이 있을까 싶은데요. 일단 윤 전 총장은 자신 있는 듯합니다. 특히 장모에 대한 각별한 믿음을 드러냈는데요. 정진석 의원과 만나서 장모가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도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은 없다,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윤 전 총장의 장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죠. 윤 전 총장이 사랑하는 조직, 검찰이 수사하고 요청한 형량입니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팩트는 판결문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재판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달 21일 공군 여성부사관 A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함께 미래를 약속한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그날이었습니다. 지난 3월 회식 자리에서 돌아오다 벌어진 성추행이 A 중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다. A 중사는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상관에게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돌아온 건 회유와 협박뿐이었습니다. 회식을 주도했던 그 여성스러운 사람이 코로나도 문제도 되고 이게 피해가 받으니 어떤 걸 하지 않는 식으로 한숨 푹 쉬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주도 갖다 놓고 장장 3시간 동안을 우리 여식을 붙잡아 놓고 전화하게 인생살이는 이런 식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압력을 넣고 함께 군 생활 중인 피해자의 남자친구까지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관들이 결국에는 피해자의 상관이자 피해자 남자친구의 상관인데 남자친구에게 추행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만 조용히 하면 부대도 조용할 거 아니냐라는 식의 회유나 협박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중사는 가해자에게서 고소하면 자살하겠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가장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불안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리던 A 중사는 결국 본인이 전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기 인사까지 기다리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지난 4월 서원구청 담당관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장문의 이메일을 보낸 뒤에야 전출이 결정됐습니다.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한 공군본부가 뒤늦은 조치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전출간 부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듯합니다. 2차 가해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출간 부대의 부대원들도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모두 아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호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부대를 옮긴 지 나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뒷짐만 지고 있던 공군 당국이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며 뒷북을 쳤습니다. 유족의 수사 요구에도 무시로 일관하던 공군이 말입니다. 믿음이 가시나요? 결국 국방부가 키를 쥐기로 했습니다.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서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군 검경 합동 수사 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여론이 무섭긴 한가 봅니다. 군 검찰단이 하루 만에 성추행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도 확보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부사관의 성추행 신고에 군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했습니다. 동료 군인들을 생각해 봐달라는 등 조직적인 은폐와 회유,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망신창이가 된 군 기강이라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낼 수 있을 것입니까? 최근 육군훈련소 인권침해 문제부터 이번에 발생한 육군 선임 부사관 강제추행 사건까지 군대 내 인권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후 재발 방지 대책만 반복하지 않으려면 병역 문화를 인권 친화적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매우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를 비롯해서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군 당국에 요청합니다. 저희 당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위, 법사위, 여성가족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철저히 다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발 방지 대책,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나오는 이야기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난 2014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어젯밤에 긴급 체포된 현역 사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일선 사병과 장교에 의해서 현역 장성까지 이렇게 성범죄에 연루가 되니까 군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다가 군이 이 지경까지 됐는지. 이 지경까지 이른 군, 당시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기도 했죠. 성 관련 사고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하는 등 국가 안보를 좀먹는 이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위반자는 발본 3건에서 일벌 100개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과연 엄정한 처벌이 이뤄졌을까요? 2015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가운데 실형 선고는 단 10%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5%였습니다. 군이 15%포인트나 낮은 겁니다. 지난 2015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제목이 군 성범죄 실형 12%에 불과 솜반방위 처벌 여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나마 있던 솜반방위에서도 솜뭉치가 좀 빠져나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군 당국과 정치권, 이번엔 어떤 후속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광범위 접촉, 여기저기서 야 나도, 청년의 거리 연희동 등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에 시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이 사진을 놓고 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한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사진인데요. 윤 전 총장이 여성분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 이 모습을 문제 삼은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여성의 어깨를 잡고 사진 찍은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깨 잡으면 요새 굉장히 민감한데.
네, 최 전 의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단체로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강원도는 방역을 안 하냐라면서 강원도는 모든 것에 치외 법권지대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당사자분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강릉 중앙시장의 한 식당 주인분이라고 하는데요. 내 나이가 70이고 누나라면서 내가 먼저 어깨동무를 하자고 했다. 내가 기분이 안 나쁘면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인 수준이 한심하다 이렇게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 관련 발언 조금 전에 이제 유 반장이 소개했지만요. 박 반장, 강원도 비하 논란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죠? 네, 그 환경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대구 봉쇄 천박한 서울, 한심한 부산 시민도 모자라 이제는 치외 법권 강원인가라면서 자신들의 궤변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비하하고 나설 태세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내인 강원도당도 강원도 방역 최고 책임자는 민주당 소속 최문순 도지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강원도를 얼마나 경시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강원도민이 그리 만만한가라면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조 반장이 이제 여성 공군 부사관의 안타까운 소식을 또 분노할 만한 그런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공군에서 쉬쉬한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이 오늘 공개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오늘 새롭게 폭로한 내용인데요. 지난달 공군 제19 전투비행단에서 A야사가 여군 여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붙잡혔다고 합니다. 군사경찰의 수사 결과 A야사의 휴대폰과 USB에서 대여섯 명의 여군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물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USB에는 피해자 이름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촬영물을 정리해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번에도 군의 대응, 소속 부대의 대응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A야사가 해당 부대의 군사경찰 소속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는 8월에 전역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출도 시키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야 보직만 바꾼 상태라고 합니다. 군 인권센터 측은 피해자들이 A야사와 분리되지 못하는 등 2차 가해를 당했다면서 군사경찰이 제 식구를 감싼 거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A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네이버에서는요, 사내 갑질 관련한 후폭풍이 거세다는 거죠? 네, 네이버 직원 한 명이요, 직장 내 갑질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네이버 임원 A씨에게 나도 당했다 이런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주먹으로 치거나 뒤통수를 때리는 등 일상적인 폭력을 가했다. 또 늘 한 명을 타깃 삼아서 정신적으로 끈질기게 괴롭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관련 임원에게 직무 정지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근데 박 반장, 이번 일이요, 단순히 네이버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지적도 꽤 많더라고요. 언젠간 터질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IT 업계가 겉으로 보기엔 수평적 조직 같지만 인격 모독과 실적 압박 등 내부 갑질이 만연하다는 겁니다. 특히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업체의 경우에는 창립자를 비롯해서 초기 멤버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하는데요. 네이버를 포함한 IT 업계 어디에도 사내 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건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는 단속 역할에만 매몰돼 있다. 그런 비판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IT 종사자들 사이에서 좀 나오는 그런 얘기들 이제 박 반장이 소개를 했고요. 지금 이제 여정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평적인 문화가 이제 오래전부터 정착이 돼 있고 지나치게 수평적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전통을 저희가 잘 이어갑시다. 그죠? 유 반장이 혁신위원장 맡은 김에 윤리위원장도 이번에 같이 맡아보는 게 겸직으로. 제가요?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윤리를 좀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맡을 거예요, 그래서? 네, 윤리 맡겨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맡는 건 좋은데 이번 개편 작업부터 저희가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런 직제는 만들도록 합시다. 네, 언제라고요? 언제부터 개편한다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시 반부터 이제 시작을. 4시 반부터. 네. 그 회의 시간이 좀 늘어나는 거죠? 네. 회의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더 좀 탄탄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원고도 더 길게 했어야 되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죠. 아무튼 기대를 좀 해볼게요. 이제 저희 식구분들이 이제 애칭이 여정회였는데 다정회에서 여정회로 갔다가 4시 반으로 가면 뭐라고 불러야 되냐? 사반정회냐? 그냥 이름을 그러니까 굳이 숫자 붙이지 말고 고정회 어떻습니까? 고정회는 뭐야? 채널 고정회. 죄송합니다. 하여튼 개편 준비를 열심히 해요. 네. 자,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 개편한 다음에 차근차근 좀 논의를 해봅시다. 자,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광범위 접촉, 여기저기서 야 나도 청년의 거리 연희동 등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두 번째 방송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거친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번에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박준호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제3자설 전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2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한 단어로 정리하라고 하면 딱 요 말이 맞을 듯합니다. 제3자를 놓고 후보들끼리 서로 불꽃 공방을 벌이는 형국이었는데요. 제3자들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국내외 굵직굵직한 정계 인사들이 대거 카메오로 등장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카메오부터 만나보실까요? Excuse me, where's the lobby? Down the hall and to the left. Down the hall and to the left. Thanks. 네, 그렇습니다. 1번 카메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입니다.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두고 한판 붙었습니다. 나 후보가 이 후보를 향해서 트럼프를 닮았다라고 말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이런 모습을 가리켰는데요. Every decision on trade, on taxes, on immigration, on foreign affairs will be made to benefit American workers and American families. We must protect our borders from the ravages of other countries making our products, stealing our companies, and destroying our jobs. 미국인과 이민자, 미국과 외부 세계를 편가른 모습이죠. 이민자들이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며 국경을 막아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나 후보는 이 후보가 이런 분열과 혐오의 정치를 답습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간 이 후보가 젠더 갈등을 부추겼던 겁니다. 나경원 후보께서 줄기차게 지금 저에게 트럼프와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자시면서 저에게 어떤 혐오의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저 이준석의 혐오 발언 한 가지만 소개해 줄 수 있으십니까? 트럼프와 닮았다는 것은 제가 진중권 교수가 중앙일보에 쓴 칼럼을 이용한 것입니다. 결국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이 20대의 남자분들의 분노를 사실상 갈등으로 유발한 것 아니냐,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인기를 얻게 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비겁하게 한 학자의 글을 인용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준석이 혐오를 했다고 판단하시면은 진중권 교수에게 논리를 위탁하지 마시고 혐오 발언을 뭘 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나 후보 비껴치기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칼럼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말이죠. 이 후보는 대체 자신이 어떤 혐오 발언을 했냐고 재차 캐물었습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하는 젠더 갈등 유발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진중권 교수와 뜨거운 논쟁을 벌인 것 알고 있습니다. 자, 진중권 교수가 실질적으로 그분의 발언에 근거하지 마시고 제가 뭘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인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그 과정에서 20대 남자의 분노를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연결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경원 후보보다 여성에서도 지지율이 높다는 여론조사가 많다는 것을 상기해 드리고요. 네, 기승전 지지율인가요? 20대 남성의 편을 들어도 자기를 지지한 여성들이 더 많다는 말로 황급히 마무리를 지었죠. 이렇게 트럼프 논쟁은 끝날 줄 알았는데요.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이번엔 비유의 객체가 누구인가를 두고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페이스북에 오늘 쓰셨던데요. 이준석 후보, 제가 2030을 백인 하층 노동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제? 뭐라고 답변 드릴까요? 본인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트럼프이즘에 저를 비교하면서 그것도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또 진중권 교수 때문이라고 하시겠지만은 트럼프이즘을 설명하면서 백인 하층 노동자들에게 접근하셨다고, 이게 지금 주도권 토론 아닙니다. 제 답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트럼피즘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면서 백인 하층 노동자를 근거로 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연상되는 것이고요. 아니죠. 오해 가는 표현을 쓰셨으면 그에 대해서 정정하시고 이야기를 좀 표명을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제가 질문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준석 후보를 트럼프 대통령에 비유한 것이지 2030을 백인 하층 노동자에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준석 후보는 이것을 교묘하게 엮어서 또 오늘 페이스북에 한마디로 또 분열의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이준석 후보의 분열의 정치가 2030을 오히려 떠나게 할 수 있다. 저를 트럼프로 모는 게 교묘한 겁니다. 이준석을 트럼프에 비유한 거냐, 우리나라 2030 남성을 미국의 백인 하층 노동자에 비유한 거냐, 논리 다툼이었는데요.
교묘한 건지 절묘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카메오가 출연할 차례입니다. 트럼프 다음으로 등장한 카메오는 누굴까요? 네,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나 후보가 이 후보의 과거 혐오 발언을 예로 들다가 갑자기 소환당한 건데요. 바른미래당에서 징계받은 것도 안철수 지금 대표에 대해서 매우 심한 말씀을 하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 녹취 파일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질문과 인정이 전혀 되고 관계없는 말씀하고 제가 계신데 여기서 그 욕설을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권 토론이고요.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했던 발언은 사석에서의 발언이었고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비읍시읒 되는 거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안철수 대표가 저에게 공적인 관계에서 잘못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이 지금 전당대회 토론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고요. 아니 혐오 발언을 이야기하라 그러셔서 제가 나 후보가 꺼내든 과거 이 후보의 징계 사건은 대체 뭘까요? 잠시 슬기롭게 과거 탐구 좀 해보겠습니다. 자, 때는 지난 2019년 5월인데요. 바른미래당의 안철수를 지지하는 모임연대가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준석 씨를 바른미래당에서 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준석 씨는 한두 달 전 청년 정치학교 뒤풀이에 참여한 30여 명의 당원들 앞에서 최고위원 신분으로 안바 손들어 캠프에 기자가 없다는 것을 자랑을 해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 당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죠. 최고위원인 이 후보가 사석에서 안 대표를 욕했다는 내용인데요. 안 대표의 면전은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방종한 언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이로부터 5달 뒤 이 후보는 이 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손학규 대표 체제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시점이었죠. 저의 그 징계 근거로 녹취를 공개한 부분을 들어보면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바보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만약 이렇게 하면은 바보 되는 거야라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뭐다랑 뭐뭐 되는 거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속된 말로 대충 이제 이미지전을 펼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 결정을 존중을 합니다. 다만 우리 정치가 패거리 정치와 막말 정치로 더럽혀지고 또 국민들로부터 외면되는 정치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문제의 욕설을 혐오 발언의 예라면서 어제 토론회장에서 언급한 겁니다. 애꿎은 안 대표만 본의 아니게 찬조 출연을 하게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 카메오입니다. 이분은 안 대표와 그다지 사이가 좋은 분은 아닌데요. 어쩌다 보니 나란히 토론회에서 거론됐군요. 내가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셔오겠다. OX로 답해 주십시오. 세 분은 반대하셨고. 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김 전 위원장의 재영입을 두고 후보들끼리 이견을 보인 건데요. 나 후보를 포함한 3명은 X, 조호영 후보는 저렇게 세모였습니다. 흔쾌히 재영입하겠다는 사람은 오직 이 후보뿐이었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에서 보여준 역량이라는 것은 저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또 필요한 역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생각이 없습니다. 초선 신진그룹이 대체적으로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우호적이죠. 반면 중진그룹은 박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신진그룹인 이 후보가 나머지 중진 후보와 각을 세웠는데요. 이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을 대선 때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은근히 김 전 위원장에게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하셨네요. 그 이준석 전 최고가 차기 당대표로 당선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이분 말씀 맞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지 선언이라도 해주셨으면 참 감사할 텐데 그 가능성을 분석해 주신 거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부분이 있고요. 오늘 오후에는 당대표 후보들이 부산에서 합동 연설회를 했는데요. 지난달 30일 광주에 이은 두 번째 연설회이자 첫 영남권 무대입니다.
특히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이 세 사람은 연설회 전부터 치열한 장외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이 소식은 들어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정리합니다. 이준석, 나경원, 트럼프, 안철수 등 제3자 놓고 불꽃 공방. 네, 오늘은 이제 주로 이준석, 나경원 후보 간의 설전을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이준석 후보와 또 나경원, 주호영 후보 간의 신경전이 지금 상당히 거센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홍문표, 조경태 후보에게는 꽤 깍듯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새 나주연합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경원, 주호영 두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두 사람은 선을 긋고 있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만약 이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에 가정에서 나머지 후보, 홍문표, 조경태 후보와 손을 잡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어제는 토론회 중에 홍문표 후보를 치켜 세우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직접 한번 보시죠. 홍문표 의원님 같이 경험과 경륜이 있으시고 당 조직을 관리해 보신 분들이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제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문표 후보님께 제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많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합동 연설회에서는 조경태 후보를 칭찬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후보들도 있었지만 조경태 후보 발제로 다른 후보들과 대한민국 경제교육 등 여러 사회 제도에 대해서 나눈 의견들이 건설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홍문표, 조경태 후보는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좀 우호적인가요? 네, 홍문표 후보는 대놓고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호감을 보인 적은 없는데요. 조경태 후보는 이 후보에게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조 후보는 오늘 인터뷰에서 개파를 운운하는 것은 전당대회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면서 나경원, 주호영 후보를 오히려 비판을 했는데요. 또 이준석 바람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게 조경태 태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개파 논쟁은 이거는 전당대회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저는 어떤 특정 개파가 뒤에서 배후에 있다 없다 이런 주장들은 그렇게 설득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바람이 또 조경태의 태풍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 저 이름이 끝자리가 또 태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좀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국민들의 요구, 그 욕구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된다. 자, 최고위원 선거 얘기 또 오랜만에 좀 해보겠습니다. 초선 이영 의원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국장,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 아시죠? 알죠. 한국 관광공사 홍보 영상에 쓰이면서 아주 유명해진 노래잖아요. 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독특한 안무랑 노래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지금 네.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정치부 회의 왔을 때 이 범 내려온다를 제 소개곡으로 좀 쓰기로 기억나요? 했습니다. 기억나요. 네. 네, 그때 류정화 반장 첫 발제 때 이 영상을 좀 활용을 해서 박자와 리듬에 맞춰서 류 반장 소개 영상을 틀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거하고 이영 의원이 올린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이영 의원이 이 범 내려온다 영상을 패러디를 해서 영 내려온다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직접 춤을 추는 영상을 올린 건데요.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쫓겼다 엉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걸로 한 진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향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뿌리는 잔뜩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걸로 한 진생이 내려온다. 네, 지금 보셨다시피 사실 최근 연예인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유튜브 등에서 이 범 내려온다 댄스 챌린지가 유행 중인데요. 예전에 이제 최종혁 전 반장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네. 춤 보니까. 네. 네, 근데 이영 의원도 아무튼 범 내려온다 댄스 챌린지에 합류를 해서 저렇게 국회 잔디 앞마당이라든가 의원회관 앞, 그다음에 기자회견장, 국회 본관, 로텐더홀 등에서 저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춤을 추는 겁니다. 오리지널 안무보다는 조금 쉽게 바꾸긴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리듬감 있게 춤을 추는데요. 네티즌들도 상당히 신선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장, 근데 예전에 BTS 커버 댄스 영상 올려주신다고 하시더니 제가 그랬나요? 예. 그래요? 개편을 기념으로 해서 이제 국장도 한번 이 댄스 챌린지에 지금 도전을 신곡 하시죠. 버터가 또 빌보드 1위 했으니까 네. 버터로 1위 했죠. 또 1위 네, 했죠. 네, 그럼. 잘 된다면 제가 준비할게요. 시청률 공약 한번 하시겠어요? 됐어요. 알았습니다. 지금 소복현 앵커 와 있어요. 뉴스룸 저희가 놓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요. 이준석, 나경원, 트럼프 등 제3자 놓고 불꽃 공방, 주호영 개파 공격 계속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회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개편 준비 열심히 해요. 춤 얘기하니까 급하게 끝내시는 거. 아니, 부장은 태국권을 보고 싶다면 연습을 유연하게 좀 하고 춤을 연습 좀 하고